자, 우리 독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과학 질문이고요. 자, 과학 질문 오세요. 선택지에서 좀 연결하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본문 좀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문제 바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16번 윗글의 진술 방식이 뭐냐, 자, 이랬는데, 이제 이런 건 근거 범위를 뭐 구체적으로 찾기는 좀 어렵죠, 그쵸? 방사성 동위 원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 맞아, 그치? 그래서 이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특정한 그 원소를 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해시킨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넘어가면 자, 17번에 그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제 1번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고 붕괴된다. 이제 맞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제 17번부터 그 지문 연결해보자. 자, 지문으로 오셔서 이게 이제 문단 번호 한번 매겨보세요. 선생님 미리 좀 매겨놓았는데 그 사문단으로 오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은 즉 불안정하고 좀 붕괴되는 것이다. 자, 시작할 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음, 즉, 이 본래의 원자 핵의 상태가 좀 불안정한 그런 원소들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스스로 뭐 방사선을 방출을 하는데, 우린 이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한다. 그래서 동위 원소 중에서는 이렇게 방사성 붕괴, 이게 뭔데? 불안정한 원소들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걸 우리는 동위 원소 즉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한다. 자, 여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17번에 1번 선택지의 근거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도 보면은, 자, 아니야, 뭐야. 선택지로 한번 가보세요, 너희들도. 그 질소 14의 원자핵은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잖아, 그치? 자, 이게 지금 사문단에 그냥 그대로 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지점이죠. 음, 여기 있네요. 즉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원소인 질소 14가 된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 질소 14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이 17번에 2번. 자, 선택지 범위였고요. 자, 그 다음 답 3번이었잖아요. 이제 3번은 이제 5번, 오문단으로 이제 오시면 되고, 그 선택지 3번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자, 여기네. 우리 읽다 보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17번에 3번. 근거 범위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이제 3번이었다. 뭐 이 얘기죠. 자, 요것도 4문단에 있었고, 요 녀석 5문단에 있었고. 그쵸? 뭐 4번까지 갑시다.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요. 자, 1문단으로 가면 첫 번째 문단이었죠. 음, 음. 자, 여기네요. 우리 19세기 초에 그 학자들은 뭐 연구를 해보면 이제 뭐 연구를 해서 이제 무언가 알아낸 것들이 있었는데, 자, 19세기 초에는 그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는 이제 알았대요. 자, 그런데 그 하나의 어떤 지층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말해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19번에 4번 근거 범위가 될 것이고요. 음, 넘어갑시다. 자, 18번 문제가 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18번 문제 속에 뭐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기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읽었던 지문에 어떠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좀 떠올리면서 가야 돼요. 음. 자, 이 내용은 이 전체가 아마 5문단의 내용을 관련 지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5문단으로 가자. 자, 5문단 오시고요. 여기네요. 음.
자, 읽어보자. 그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모원소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모원소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모원소가 줄어들면서 또 반대로 그 모원소가 줄어든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일단 첫 반감기에는 모원소가 반으로 줄죠. 자, 그럼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당연히 자원소가 이제 반으로 늘겠죠. 그렇게 두 번째 반감기에는 그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에 이렇게 4분의 1이 되고. 왜 처음에 4분의 1이라고 표현해? 일단 이 반감기에서 반이 되니까 다시 또 처음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처음에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반감기를 갖고 나면 그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8분의 1식으로 줄어든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반감기에는 당연히 첫 번째, 뭐 일단은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2분의 1이, 반감기에서는 2분의 1이 될 것이고, 결국 이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이렇게 4분의 1,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이제 다시 반으로 줄어들어서 8분의 1이 된다. 자,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비율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반감기, 첫 반감기에는 당연히 1대1로 같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이 전체 4분의 1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대 3의 비율. 두 번째 반감기에서는 1대 3의 비율. 자, 세 번째 반감기에서는 이제 1대 7의 비율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반감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줘야 하는 거였어. 자, 그럼 일단 이 지점. 보이죠? 자, 지금 이 A와 B의 선이 있는데 그것이 같아진 지점을 나타냈고, 애초부터 이 그래프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에 따라서 어떤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우린 A와 B가 같아진 이 지점. 자, 이 지점에 대해서 일단 뭐라고 해줄까? 여기에서. 이것이 반감기구나. 첫 반감기임을 알 수 있고. 네, 반감기. 그치? 자, 그럼 여기서 A와 B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2억 년 만에, 자, 2억 년 만에, 자, 이렇게 A와 B가 1대1 비율로 같아진, 자, 이것을 우리는 일단 반감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A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A 자체를 뭐라고 해야 돼? 자, A를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요선 살려서 6이라고 볼게요. 자, 즉 A는 우리가 그래서 줄어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으로 줄어든다. 즉 모원소라고 해야 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늘어나는 이 B. 자, 이 B를 자원소라고 해야겠지. 그치? 그럼 나온 김에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반감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 2억 년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 4학 년을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그 지점을 잘 보면 이 지점, 즉 전체 100 중에서 자, 즉 A가 차지하는 그 양, 그리고 이 B가 차지하는 양 잘 보면 자, 이것도 그 1대 3의 비율이죠. 모원소 1, 자원소 3의 비율인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아니 여기니까 얘들아. 이 지점이니까. 음.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4억 년 자체를 이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 반감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선택지. 자,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어때? 그치? 자, 그리고 암석 A의 생성 시기는 결국 4억 년 전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암석 A. 왜냐면 그 왜 4학년이라고 했냐면, 그 밑에 선생님이 안 읽었지만, 이 암석 A가 생성될 때, 이 방사성 동위원소 처음에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뭐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고,
그래서 이 암석의 이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 1대3 비율이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것의 생성 시기는 뭐 4학년. 좀 전에 봤지만 이렇게 4학년이라고 해야겠지. 자,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의 양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 우리 그 지문 속에서 그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뭐다? 8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네 번째 반감기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16분의 1이 된다. 그 다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데 첫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죠? 자, 첫 반감기가 되는 그 시기. 자, 그것을 2학년이다.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원수와 모원수의 개수를 이 더한 값은 감소한다. 자, 그것이 더한 값은 어때, 얘들아? 값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더한 값은 같다. 그쵸? 같습니다. 같다. 라고 해야 하고, 이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지, 얘들아? 비율에서 생기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어떻게 하든 뭐 자원수와 모원수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같은데 결국 변화는 이제 그것의 비율의 차이에 있다. 음. 자, 19번 넘어가고요. 20번 갑시다. 자, 20번에 뭐 틀린 거 찾아라 이랬는데 그 지문 속의 내용이 조금 보기도 조금 길어요. 그쵸? 뭐 그래도 탄소 14를 이 지문 속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읽읍시다. 자, 지금 탄소 14는 이렇게 계속 붕괴 중이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계속 붕괴되지만 사실 이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 대기에는 이 탄소 14의 이 생성 비율과 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자, 탄소 14는 계속 붕괴하는 거 맞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계속 붕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그 탄소 14의 비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였어요. 자, 식물을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일단 식물들도 그래서 그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물 내에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결국 대기 중에 이 탄소 12, 탄소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해요. 그래서 그 식물을 흡수하는 동물들, 또 그 동물을 먹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내부에 그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계속 똑같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그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탄소를 흡수, 배출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생물 내에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에 드디어 변화가 생깁니다. 음. 자, 즉 생물이 죽으면 이제 비율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음. 자,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의 탄소 14가 질소 14로 이제 변해, 즉 붕괴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입이 없이 계속 붕괴가 일어나요. 음. 자, 그런데 이렇게 붕괴되기 때문에 생성된 이 질소 14, 질소 14는 기체이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간대요. 음. 자,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해서 대기하고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는 알 수 있대. 자, 그래서 결국 탄소 14가 이제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가지고 이 탄소 14의 반감기를 통해 이제 죽은 연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이제 너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죽은 생물의 유해나 뭐 이런 곳에서는 너무나 적은 양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이후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 자, 그럼 좀 전에 읽은 것과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얘기해 주자. 그 1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 14를 이용한 이 연대 측정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무엇과 관련지어서 여기. 자, 6만 년이 지나면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좀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 내부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는 줄어든다. 그치?
그 위에 사실 뭐 읽은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뭐 이 지점이죠, 뭐. 생물이 죽고 나면 결국 탄소 12, 14의 비율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쵸? 그렇게 탄소 14가 질소 14로 계속 변하는, 즉, 붕괴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14는 줄어든다. 죽은 생물 내부의 탄소 14는 줄어든다. 그 다음,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뭐,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쵸? 그렇게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탄소 14를 이용한 이 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는 측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어? 이 살아있는 그 생물은 언제나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같은 비율을 쭉 유지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즉 생물이라면 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생물의 나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겠지, 그치? 살아있다면 다 같은 비율이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나라고 칠게. 내가 살아있다면 어제의 어떤 비율과 오늘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 나이를 알 수는 없지. 아시겠죠?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결국 알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이건 단순하게 그 윗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일단, 여기. 즉, 질소 14는 무엇이어서? 기체여서, 만약에 질소 14는 기체이기 때문에 죽은 생물에서 이제 그 내부에서 다 만들어지지만, 그쵸? 자, 질소 14로 다 변하니까 그 죽은 생물에선 이 질소 14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결국 다 외부로 빠져나간다. 라고 했거든. 자, 그래서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이 양만 알아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이것은 전부 다 기체가 되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고요. 우리 그 다음 지문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지문 사회 지문인데요. 이 사회 지문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만 좀 빠르게 확인하고, 그리고 선택지 바로 쉽게 봅시다. 처음에 이런 거. 우리가 이 어느 시기에 어떤 티셔츠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대. 사람들이 많이 찾았대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을 본 업체를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업체였대요.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그 업체였답니다. 오히려 정품을 파는 그 대리점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했대. 오히려 정품 생산 대리점에서는 수익을 못 냈다. 자, 대체 왜 이랬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이 업체들은 결국 수요가 폭락해서 월드컵이 끝나면 그렇죠. 그죠? 특수기간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수요가 폭락해서 팔지 못한 재고 때문에 아주 난처했답니다. 음.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고 해서 그 화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간단한 내용 같지만 무엇을 알자? 공급 사슬망 관리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슬망이란 결국 상품의 흐름이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이들의 상관관계가 뭔가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 공급 사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공급 사슬망을 먼저 얘기해 주고요. 자, 이 위에 나타나 있던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급 사슬망에 그럼 이번엔 무엇을 알자? 채측 효과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대요.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죠. 이제 아기규적이 예를 들었는데 이제 특정한 상품이 이제 소비자 수요가 일정해요. 그렇죠. 이제 뭐 기저귀 같은 거 뭐 언제나 뭐 매번 같은 그런 뭐 양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이제 소비자 수요는 보통 일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도매점의 주문 수요가 막 들쑥날쑥하대요. 자, 즉 이것은 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문 변동 폭이 일어나는데 이 주문 변동 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자, 이와 같은 자, 이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공급 사슬망이라는 말을 그 앞에 설명을 해준 거야. 즉 최종 소비자에서 소매, 도매, 제조업체 그리고 원재재 공급업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이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대요. 무엇이? 주문 변동 폭이.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도매점에서의 수요가 때로는 아예 없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많아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 변동폭은 공급 사슬망에서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대. 이렇게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은 그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채찍 효과,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 자, 이것을 바로 채찍 효과라고 한다. 즉, 채찍 효과가 무엇인지 역시나 그 개념을 공급 사슬망과 관련지어서 얘기했어. 음.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도 얘기했는데, 채찍을 휘두를 때 그 손잡이 부분을 작게만 흔들어도 그 끝은 파동이 점점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폭, 이렇게 변동이 큰 것은 그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즉, 그들에게 반길 만한 사항이 절대로 아니래요. 음. 자, 늘 수요가 일정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자원도 분배하고 이제 계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변동폭이 크면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에 우리는 이 채찍 효과에 대해서 이제 들었는데, 이 채찍 효과의 일단 개념,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죠. 관리가 어려워진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대체 이런 채찍 효과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자, 일단 첫 번째보다 수요의 왜곡이다. 일단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사람들은 뭐가 생기냐면 기대 심리가 생긴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늘면 나는 기대 심리가 생기니까 어때? 내 소매점은 점점 더 기준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하게 되고, 그럼 내가 만약에 도매점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소매점에서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역시나 도매점도 그렇게 제조업체에 더 많은 주문을 하겠죠. 이렇게 공급 사슬망에서 결국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그 왜곡이 되는 그 현상이 바로 뭐다? 수요 왜곡이었습니다. 음. 자,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새로운 말이네요. 자, 공급자가 이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한다. 이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급자가 예를 들어 시장에서, 뭐 시장에 좀 여럿이다. 즉, 시장을 제한적으로 공급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음, 우리는 뭐 더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주문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공급자가 제한적이라면 당연히 이 현상이 더 크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이라면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내가 지금 소매점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도매점이 한 군데야. 그리고 도매점도 마찬가지로 이 도매점에게 공급하는 이제 뭐 만드는 그 어떤 제조업체도 만약에 한 군데야. 자, 그러면 지금 막 주문이 막 밀려들 거라는 걸 이제 우리는 예상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매점은 많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그 도매점에 음, 이제 얘기해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아 놓아야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음. 자,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이면 이제 이런 수요 왜곡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대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줘야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수요의 왜곡을 발생하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수요 왜곡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했죠.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의 기대 심리. 그치? 자, 사람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더 많은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이 공급자, 이 제한된 공급자, 즉 제한적인 그런 공급자가
또 역시나 이런 문제를 더 크게 발생시킨대요. 자, 사람의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은 주문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경쟁 심리 때문에 자, 공급은 언제나 좀 제한적인데 이 공급자가 특히나 더 시장에서 제한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더욱더 자, 많은 양을 주문하려고 한다. 자,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 내용 바뀌었네요. 자, 대량 주문 방식. 자, 이렇게 연결했네요. 자,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을 더 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개를 삽니다. 자, 그렇지만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박스 단위로 사고, 이 도매점 같은 경우에는 막 트럭 단위로 사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결국 재고량도 증가하게 되고, 재고량이 많아지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이제 수요 왜곡이었다면 이 두 번째 원인을 이 대량 주문 방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원인은 발주를 넣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시키고 이 도착하기까지의 그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래. 바로 물건이 도착하는 게 아니니까.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각 공급 사슬망 주체의 발주 실행 시간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하면 한 3, 4일 걸린다고 하고 이 도매점이 또 제조업체에 주문을 하면 이제 몇 주 정도 걸릴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물류 이동 시간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나 주문량에 어떤 뭐 착오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차, 발주에서 도착, 도착하기까지의 어떤 이 시간 차이가 역시나 또 이렇게 재고를 만들게 한대요. 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결국은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고 또 재고를 다 관리하는 그 자체에 너무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가 되면 공유를 계속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6문단에는 결국 이 채찍 효과가 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채찍 효과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즉 대비 방안에 대한 뭐 짧았지만 이제 그것이 언급되었다. 뭐 아니면 그 필요성, 그 대비 방안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읽었고, 그럼 21번 문제 좀 빠르게 풀어야겠다, 그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이러면, 사회 현상과 관련된 이론의 문제 좀 더 틀렸는데요. 일단 이 녀석은 틀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글 같이 읽었으니까, 자, 이걸 다 읽고 나면, 오히려 문제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떤 이론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그 사회현상, 어떤 특정한 이 사회 현상의 문제점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 뭐 비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죠, 그렇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들, 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말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지,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의 사회학에서 쓰는 어떤 이론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회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처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거죠. 사회현상의 발생 원인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다. 자, 22번 빠르게 갑시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은 자, 주문 변동폭은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자, 주문 변동 폭이 이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어때? 그치? 맞는 얘기죠. 그쵸? 비록 소매에서는 좀 작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소매가 도매로, 또 도매가 이 어떤 제조업체로, 그 제조업체가 원자재 공급업체로 가면 갈수록 이 주문 변동폭은 커진다고 봐야 하잖아. 자, 요거 빠르게 찾아서 체크합시다. 자, 3문단이고요. 자, 3문단으로 오세요. 1문단, 2문단, 3문단. 자, 여기 나와 있었죠. 다른 색으로 하자면, 자, 즉, 공급, 어, 여기네요.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22번 문제의 그 1번 선택지 근거범위 연결할 수 있죠.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심하게 왜곡이 되다. 자, 그다음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틀렸지, 그치? 이제 답이죠. 자,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이더라도 자, 채찍 효과는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사실 그리고 이것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음, 어디냐면 그 이문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애초부터 소비자 수요, 여기 있죠. 그쵸? 자, 소비자 수요가 일정한데, 이 소매점이나 도매점의 주문 수요가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소비자 수요가 막 달라져서 그렇다기보다, 자, 소비자 수요는 때로는 일정함에도 이렇게 소매점이나 도매점에서도 얼마든지 들쑥날쑥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였습니다. 자, 3번의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주문 변동폭이 클수록 그 유통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의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쵸? 자, 우리 지금 이 얘기 마지막에 들은 거죠. 그쵸? 마지막 6문단을 보면은 주문 변동폭이 이렇게 크면 이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에서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지문으로 가지 않을게요. 자, 23번. 자, 기억의 원인을 한번 봐라. 자, 이랬어. 자, 그럼 기억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시작부터 이 지점이었네요. 자, 기억.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 실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수요가 폭발했는데 모조품 판매하는 업체는 막 수익을 봤어. 그런데 이 브랜드, 실제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못 냈어. 그럼 이 차이 자체도 우리가 사실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모조품 판매 업체는 돈 벌고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못 벌고. 얘기해 볼까? 자, 일단 그 업체, 실제 그 브랜드 업체는 수입을 보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내용이랑 연결해서 당연히 무엇 때문이라고 해야 돼? 기본적으로. 공급,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찾으러 가지 않더라도 이 공급 사슬망이 더 복잡하기 때문이잖아. 그치?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 그 과정이 더 멀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건 연결을 뭐 문제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모조품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랬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모조품 업체는 어떻다고 해야 돼? 공급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말로 이 공급 사슬망이, 자, 브랜드 업체는 좀 여러 단계, 즉 단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모조품 업체는 어떻다고 해야 돼? 단계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 공급 사슬망의 단계가 다양하지 않다. 복잡하지 않은 거죠. 알겠어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공급 구조적인 특성을 연결할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또 뭐 연결해줘야 돼? 그래서 브랜드 업체는 무엇이 일어났다? 채찍 효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줘야겠죠. 음. 자, 기억납니까? 자, 방금 한 거니까 이제 기억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첫 번째, 채찍 효과 첫 번째 뭐였어요? 기대 심리, 그쵸? 일단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따라서 이제 결국 소비자가 많이 주문하면 당연히 소매는 더 많이, 도매는 더 많이, 제조업체는 더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음. 자, 그런 데다가 이제 결국 제한된 공급자, 기억나죠? 이 제한적인 공급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량 주문의 문제가 또 크다. 대량 주문의 문제가 또 크다고 했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도착 시간의 어떤 그 차이가, 시차가 또 너무나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브랜드 업체가 왜 수익을 내지 못했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재고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전혀 아니죠. 재고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고 해야 할 것이고 공급 사슬망에서 벗어나다? 음, 자,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어때? 자, 이거 좀 전에 정리한 내용 속에 들어 있었고. 자,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적었다. 이러면 돈을 버는 거야. 그치? 그런데 수익보다 재고 관리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겠죠. 발주 실행 시간이 물건을 공급받기에 너무 길었기 때문이고요. 알겠죠? 자, 24번. 다음의 내용 봅시다.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때. 언제나 이제 뭐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채찍 효과인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이 역시나, 뭐 당연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역시나 채찍 효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소매점에서 재고량이 없으니까 막 도매점에 상품을 주문하게 될 거래요. 음. 자, 그런데 만약에 도매점에도 재고가 모자라면 결국 도매점은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막 추가 주문을 받은 그 제조업체는 어때? 계획이 없던 공장을 막 가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자, 그 수요 증가로 인한 뭔가의 불확실성, 자, 이것이 다 전달이 된대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소매점에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만한 재고가 있었다면 이것은 도매점에 추가 주문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조업체에 추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공장 가동을 할 이유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사슬망에서는 그 재고라는 것은 한쪽에서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지 않는 그러한 기능도 있답니다. 오히려 충분한 재고, 공급 사슬망에서의 특정한 단계에서의 충분한 재고는 충격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했어. 자, 즉, 우리 본문 속에서는 이 재고가 이제 결국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자, 이것은 내용 읽어보면 재고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을 얘기했어. 음. 자, 그래서 이제 연결했을 때 공급 사슬망에서 1번 재고는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렇죠. 자, 긍정적인 측면 보기에서 연결할 수 있고 부정적 측면 우리 그 본 지문에서 연결 가능하죠. 자, 그다음 수요의 이 왜곡 현상과 이 불확실성의 전이는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준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요의 왜곡이나 불확실성을 전이시키는 건 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거 맞고요. 부담을 주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계획에 없던 공장 가동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부담을 주는 거. 자, 공급 사슬망의 특징 효과로 인해 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이 많다. 자, 채찍 효과로 인해서 결국 이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아니죠. 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점점 멀수록 그 중간에 단계를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이 더 많은 이제 주문을 하게 하는 그 중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멀수록 주문량은 늘어난다라고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 보기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선택지는 우리 본문 속의 내용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놨어. 자,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결국 이 수요의 왜곡이나 불확실성의 전이가 나타나는 자, 그러한 것. 자, 그러니까 이 수요의 왜곡을 겪고 나면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의 주문을 고려하게 되겠죠. 왜? 사람의 기대 심리 때문이죠. 자, 2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이해해 보길 바라고, 그 25번 문제를 좀 이제 공부해 보는 게 사실 이 지문을 길게 읽은 그 이유이기도 하거든. 자, 볼게. 그 25번에 이렇게 시작해. 뭐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제조사와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 즉 두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래요. 자, 그럼 생각 잠깐 해보자. 자, 물량 수요 예측을 막 해서 그렇게 서로 계속 긴밀하게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럼 물량 수요 예측을 하는 우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 줘야 돼? 이 수요 예측. 우리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이 수요 예측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란 말이야. 그치? 자, 즉, 수요 예측 자체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량 수요 예측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결국 무엇을 만들지? 재고를 만들거든. 음. 그래서 이 사업자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물량 수요 예측을 계속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자, 그래서 이 수요 예측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재고를 좀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자 협력이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뭐 판매나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스스로 막 공유를 한대. 자, 그래서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때에 맞게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계속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량 수요 예측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결국은 만약에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때? 빠르게 대량 공급을 해주겠지, 그치? 얼마든지 반대로 이 적은 수요가 또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어쨌든 바탕으로 두고 물량 수요 예측을 끊임없이 이렇게 긴밀하게 조정을 하면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적은 수요가 예측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적은 수요가 예측이 되면 어때요? 또 역시나 이 소량 공급을 통해서 이 재고 정리를, 즉 재고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들의 목표는 바로 이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할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수요 예측을 늘 해가지고 결국 적게 예측이 되면 적은 공급을 또 많게 예측이 되면 또 대량 주문을 해서 대량 공급을 또 이제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량 주문한다. 틀리게 되고. 자, 그다음 A전자 B 휴대폰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고 틀렸죠. 애초에 재고량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재고량이 늘어나게 된다? 잘못된 얘기죠. 자, 그다음 A전자와 B통신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과잉 주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과잉 주문을 이제 줄게 할 수 있다. 자, 줄어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이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이렇게 어떤 물량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한다는 이 자체, 한다는 것은 결국 과잉, 좀 넘치는 이런 주문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맞게 이제 주문을 하고 공급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 수요 예측에 맞게, 자, 그렇게,
결국은 이제 과잉 주문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 수요 예측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과잉 주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음. 그래서 4번처럼 뭐 그래서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되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5번에 이렇게 A전자가 휴대폰을 비통신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됨으로써 뭐 수요 변화, 돌발적인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선택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좀 2학년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애초부터 이 불완전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불완전한, 아니, 애초부터 공급 자체, 공급의 어떤 불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음, 불안정한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이라 할지라도, 안정적인 공급일지라도 결국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예측을 하지 못해. 이렇게 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채찍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자, 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업체가 긴밀하게 정보 교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애초부터 불안정한 그런 공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겠죠? 마지막 질문 갑시다. 그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이제 부분적인 내용에 좀 체크 정도만 하고 갈게요. 자, 일단 1문단. 그 1문단에 무슨 얘기했어? 이 기본 명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치? 자, 논리학의 기본 명제 얘기했고, 그 이름이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자, 맞죠?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 형식이라고 한다. 음. 자, 그럼 먼저 전체 긍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예, 형태여야 한다. 자, 그리고 전체 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부정은 어느 무엇도 무엇이 아니다여야 한대요. 어느 무엇도 무엇이 아니다. 음. 자, 그리고 이 부분 긍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어느가 아니라 어떤 무엇은 뭐뭐다라는 형식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부정에는 똑같이 어떤은 맞네. 자, 어떤 무엇은 대신에 부정으로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해야 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네 가지의 어떤 명제를 우리가 지금 체크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단어들이 좀, 예시 문장들이, 예문들이 좀 나오지, 그치? 자, 예문들이 나오면서, 자,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음, 자, 이런 거 하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하나 있고요. 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체 긍정으로도 부분 긍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대요. 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일단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어느 쪽 해석이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실에서 즉 사실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이것을 일부분의 사람은 일부분의 사람은 결국 팔로 망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서 자, 즉 부분 긍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일부분의 사람만 결국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다라고 해서
자, 사실의 서술로 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뭔가 보편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체 긍정으로 읽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해석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 긍정에 대해서 이런 거. 음,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도 부분 긍정이고,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도 그냥 부분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 네 가지 명제, 즉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100분의 1 정도를 내가 긍정하는 것도 결국 부분 긍정. 100분의 99도 역시나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그 범위를 긍정하는 것도 결국은 부분 긍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엇이다? 한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예문이 나오고, 또 하나의 예문에서는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자, 이렇게 했다면,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둘로 나누어지죠. 전체 긍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미국 흑인들은 전부 다 노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즉, 전체 긍정의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연가의 참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음, 에이, 어딨나? 아, 여기 있네요. 자, 미국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이렇게 흑인 노래는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자, 어느 누구도 무엇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전체 부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표준 형식으로 고치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자,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일상 언어의 문장에서는 결국 논리적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언제나 늘 다르게 이해가 되어야 할 때가 더 많은 거다. 다 자기만의 그 타당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을 만약에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려면 적절하게 내가 어떠한 의미로 그것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문장, 일상의 그 너무나 많은 그 문장들을 전부 다 명제로 이해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37번. 자, 일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고, 자,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예문이었는데, 자, 이것은 다른 명제로 고칠 수 없다? 아니잖아. 우리 이거, 즉, 두 가지의 어떤 명제로 표현이 됐죠. 자, 즉, 아까도 확인했지만, 다시 가지 않더라도 이 전체 긍정으로도 문장 만들어지고, 또 전체 부정으로도 만들어지죠. 음. 자, 고칠 수 없다. 틀렸고. 음. 자, 그리고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하는 사람이다. 자, 이 예문 있었죠. 그럼 이 예문을 포인트 뭐겠어? 교훈. 즉,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자, 그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한다. 자, 이거 어때? 틀렸지. 자, 즉,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분 긍정으로 이해하는데,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전체 긍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라고 했죠. 자,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가 아니다. 라는 이 표준 형식은 모든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표준 형식에 우리가 이 전체 긍정, 전체 부정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전체 부정의 형태를 표현할 때 모든이라고 아니? 아니죠. 어떤이라고 해줘야죠. 아니, 어느였나요? 자, 즉 우리가 이렇게 어느 누구는 무엇이 아니다. 자, 어느 철학자도 결국 이상주의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이제 표준 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 자, 부분 명제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그 방법,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 자, 이게 한계다. 어때? 맞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가지 않더라도 좀 전에 체크한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너희가 찾아서 이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부분 명제 중에는 그 양의 정도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00의 1이나 100의 99나 자 부분은 결국 나타내고 있는 바에 따라서 결국 부분 긍정으로 우리는 표현하게 된다. 그 양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는 없다. 자, 넘어갑시다. 그 38번이 기억인데요. 자, 기억만 빨리 찾아가 보자. 자, 기억이 어디 있는지. 어, 자, 아까 읽었던 이 지점이네. 어느 쪽 해석이 옳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이거. 그럼 이 문장 다음 내용 기억나죠? 어떠한 해석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건 논리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음. 자, 이렇게 해석이 전부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자, 해석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뭐다? 다 개별적인 어떤 의미,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누구는 사실 중심으로 본다면 뭐 부분으로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교훈을, 이런 보편적인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뭐 전체로 해석하게 된다. 이랬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유를 가장 잘 연결해주고 있는 것은 당연히 5번이 됩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39번. 자, 틀린 거 찾아라. 문제가 하나 있고. 그 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자, 해보자. 그럼 참석한 모든 사람은, 자, 참석한 이 모든 사람은, 음, 참석한 모든 사람은 모두 투철한 사람이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자,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위의 문장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은 다 문제의식 투철한 사람이었다로 바꿀 수 있고요. 즉, 전체 긍정으로서의 표현이, 명제 표현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것. 자, 이거 잘 보면 얘들아, 그 1번의 문장을 좀 앞뒤 뒤집었죠? 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이렇게 지금 1번 뒤집었거든요. 자, 우리가 그 전체 문장을 이야기할 때 그 A는 모든 A는 B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이것을 뒤집어서 B는 그러니까 다 A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은 다 투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다 참석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 맞는 얘기. 자, 그다음 또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걸 긍정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결국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당연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의 문장 자체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라고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긍정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니? 일부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걸 위 예문에서 긍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 자, 위에서 지금 긍정하고 있는 건 뭔데?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다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그 일부분이 참석했다라는 걸 긍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해서의 긍정은 없다. 그렇습니다. 음. 자, 일단 역시나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만약에 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3번하고 이것도 되게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만, 이 중에서 참석한 사람들만 문제의식은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긍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의미 해석도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그래서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표준 형식이라고 해야 돼? 아니잖아. 음,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답은 쉬웠는데 그 3번과 4번을 이해해 주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음. 자, 일단 이것을 표준 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그 표준 형식에 맞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 긍정으로 표현하려면 모든 무엇은 뭐뭐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체 부정으로 표현하려면 어느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던가. 알겠죠?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 형식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뜻을 지니는 건 아니죠. 자, 아시겠죠? 마지막. 자, 보세요. 그 40번에 그 보기 문장 한번 이해해 보세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도 있고요.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원숭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의 문장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명제로 바꾸게 된다면 애초에 이 문장 자체는 자, 부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결하면 가에서 이렇게 어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 부분 긍정의 명제로 표현했습니다. 가능하죠. 자, 나 소수의 사람들만 특혜를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역시나 그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특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부분 긍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 2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부분 긍정의 의미가 있었던 이 문장을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부분 긍정 명제로 표현했고. 그 다음 다를 보면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경마에 미친 사람은 모두 경마만 좋아합니다. 자, 이 문장 자체 어때요? 부분이에요? 아니죠. 자,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전체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대. 그런데 그 3번에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걸 전체 긍정 명제로 표현할 때, 그래서 경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때?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해. 그럼 다른 것도 충분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전체 긍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긍정의 명제로 표현해 주려면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만을 좋아한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라,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는 택시를 탄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전체 그는 늘 택시를 탑니다. 자, 이것도 어때? 전체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음. 자, 그래서 비가 오는 모든 날은 그가 택시를 타는 날이다. 라고 해서 전체 긍정의 표현이 나온 거고, 마지막, 모든 피서지, 이번 여름은 피서지마다, 즉 모든 피서지마다 다 초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전체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서지는 다 초만원이다 라고 역시나 전체 긍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고생했고요. 자, 문학 토로로 갑시다.